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표 모두 오늘 대학가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유권자들에게도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여야가 이 사전투표에 사활을 건 이유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 학교 폭력을 폭로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잡았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또다시 제기된 정치 공작 의혹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자,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안위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14.0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3.1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야 대표들 오늘 사전투표를 마쳤고요.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내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가시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거죠. 투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지는 거죠. 여야 대표들 오늘 대학가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이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전 카이스트를 찾아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왜 거기서 투표를 했는지 두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신촌 모신 거하고 이화여대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끝까지 기호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투표를 한 의미는 제가 지방 순회 중이라 달리 할 곳이 없어서 이거 하지만 어쨌든 대전은 보시는 것처럼 연구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대단한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 또 카이스트 학생들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의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공영훈 등등의 사람들이 있죠. 정작 그 입틀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수 의원님, 지금 두 대표가 이 사전투표 위치 선정을 두고 굉장히 또 신경 좀 벌였습니다. 네, 사전투표의 그 비율이 점점 높아가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각 당이 다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를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사전투표를 언제 하는지 각 당 대표들의 동선이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R&D 예산 삭감을 겨냥해서 이제 대전 쪽에서 했다라고 방금 이제 나왔는데 네. 저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뭐 보면은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견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R&D 예산 삭감 부분이 아닌데, 네, 그리고 저것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잘못된 카르텔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예산들의 건전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 앞에서 감으로 인해서 이제 김준혁 후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 역대급 혐오 후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한마디 한마디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오늘 내일 사전 투표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는 자격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 반응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오후 5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14.08%입니다. 지난 총선보다 3%포인트 높은 그런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모두 사전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전 카이스트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정부에 들어서 유명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입틀막, 또틀막, 삼틀막. 그러니까 입틀막을 했을 때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음으로써 국민의 입을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틀막을 할 때는 대전 카이스트에서 대학생의 입을 막은 거죠. 이게 R&D와 어떤 대학생 2030 세대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의 입을 막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 간의 갈등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대전 카이스트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전투표소를요, 이화여대에서 불과 1km도 안 떨어진 곳에서 투표를 한 것, 이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준혁 후보 문제에 그런 집중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김준혁 후보 추가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작년 7월 SNS에 올린 이 글이 또 논란인 건데요. 성추행 의혹을 받다가 숨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도식 사진을 올리면서 제가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할 겁니다. 라고 쓴 겁니다. 차주현 교수님, 네. 과거에 김준혁 후보가요, 이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고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 안희정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아내하고 같이 봤는데 저건 불륜이야. 대다수의 여성들도 그것을 위력에 의한 뭐 폭행이다, 뭐 이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체적인 맥락, 그 여성 공직자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시장한테 집착하고 시장한테 더 다가가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과 박원순 시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가족들은 정말 그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것, 그거를 갖다가 그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차 교수님. 네. 자,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 아까 SNS 글도 그렇고요. 또 여성 공직자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게 집착하고 다가가는 모습, 이런 말을 지금 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2차 가해에 저는 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준혁 후보가 사실 이 지금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그 피해자의 여러 가지가 지금 행동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이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직후에 인권위가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의 은행이 일종의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그러한 그 결정을 내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박원순 시장을 모시던 분들 위주로 해서 그 2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큐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예. 이때도 인권위가 2차 가해 소지가 있다. 그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던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김준혁 후보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이 공직 후보, 특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금 나온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식의 심각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지금 유권자들의 표심을 못 정한 유권자들, 그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이 지금 다른 여타 이 지금 선거를 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김준혁 후보가 지금 소속돼 있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저는 민주당에게 결코 좋지 못한 아마 그런 식의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역사학자 이 김준혁 후보의 발언들, 문제의 발언들 중에 이 성과 관련된 발언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박원순 시장의 그 사건 피해자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박 시장에게 집착하고 다가가는 모습,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박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표현이 지금 또 논란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았던 김재련 변호사,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를 대리했던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도 이분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분이 그 올린 글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위로한다거나 공감한다라는 언급조차도 없거든요. 국가기관을 통해서 인정받은 피해자의 그런 피해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지난해 다큐가 제작된 것도 그렇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부정하기 위한 이런 지지자들의 끊임없는 행동들이 피해자나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는 공동체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정호기 변호사님, 지금 피해자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의 얘기를 같이 들으셨는데요. 국가기관 통해서 인정받은 피해자의 피해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후보인데요. 이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결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 정체성, 여성의 성 전체성,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이런 정도면은 진짜 역대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의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일련의 이 사람의 인식을 볼 때 과연 국민의 대표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주창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예. 제가 더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 김준혁 후보의 후보로서의 자질 문제는 이미 대다수가 평가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사람을 후보로서 아직까지도 존치시키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당선될 수 있다라는 오만함인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무투표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 심판받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재련 변호사, 이 김 변호사도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준혁 후보의 2대 성상납,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이 며칠 전에 사과를 하면서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던데, 주장한 내용 자체가 팩트에 기반하지 않았을 때에는 잘못된 사실을 언급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모호하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인도 아니고 역사학자라는 분이 이런 주장도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된 주장을 한 게 드러났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사실관계를 밝혀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매우 그것도 유감스럽더라고요. 김일세 의원님, 네. 매우 한 줄 한마디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 100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김준혁 후보가 지금 이런 논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아유 잘못 걸렸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송 나올 때마다 이거는 김준혁 후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성인식, 그릇된 성인식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방금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지금 권력형 성범죄가 이슈가 되면서 정말로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민주당의 태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당시에 이해찬 그 대표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당내 입장을 물으니까
뭐 방송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XX 자식들이라고 또 욕설까지 했던 장면들도 있고요. 네. 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가해자라고 박원순 전 시장을 확정지으면 이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했었어요. 그리고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2차 가해도 가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장례 당시에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어떤 말을 했냐면 박원순 시장님의 뜻을 기립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거를 다 같이 추모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예. 이 속에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위로나 사과도 없었었어요.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을 변호했던 정칠승 변호사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합니다. 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2차 가해죠. 그럼 민주당 내에서 이때까지 이러한 행동들을 볼 때 이런 정도의 성인식 그리고 이런 정도의 성범죄는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용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준혁 후보의 막말들도 민주당이 대하는 태도가 이거 당장이라도 후보에서 사퇴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일주일 정도 뭉개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국민들은 가슴 아플지 몰라도 민주당 내선 거봐 일주일만 버텼으면 된다고 했잖아 정도의 인식뿐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번 기회에 이게 민주당 내 잘못 박혀있는 이 성인식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 국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표로서 좀 엄중하게 심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김인수 대변인님의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준혁 후보 그동안 논란들을 좀 짚어보면요. 이분이 역사학자잖아요. 역사학자 본인의 전공을 살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을 좀 바탕으로 역사를 좀 왜곡하면서 어떤 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박원순 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역사학자면 학계에서 세미나에서 어떤 논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료 과거의 사실과 다른 관계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자체로 또 학계에서 존중받을 수도 있고 또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정치 영역으로 넘어왔고 또 이분이 유튜브라는 어떤 방송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송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이 방송과 사석에서 해야 될 사석에서도 하기 힘든 어떤 대화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모든 정치인이 그렇습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럼 공은 공대로 평가하고 과는 과대로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비판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부 자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도 상대 진영에서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건전하게 비판하고 서로 간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 김준혁 후보 논란에 대해서 화수분같이 끝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화수분처럼 끝이었습니다. 그분은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무슨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입니까?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2차 가해를 떳떳하게 얘기하는 집단, 그런 집단에게 권력을 몰아주실 겁니까? 그런 집단이 200석 얻어서 개헌해서 나라를 바꾸게 하실 겁니까? 정옥희 배우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막말과 망언 그리고 역사적 왜곡을 일삼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식의 사람들이 소위 과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의석수를 점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교란시키는 일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막아달라는 그런 호소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 정도의 그 망언이라든지 역사 왜곡이라면은 국민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일이 5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아마 또 찾아보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이화 여대생 내지는 대한민국의 여성의 정체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자체를 상당히 그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가 궁중애로의 뭐 전문가라고 했다는데 차라리 그러면 유튜브에서 역사학자의 이름을 달고 저런 얘기를 맘 편히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지금 나오겠다라고 하니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당 대표가 지금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예. 박원순 전 시장 그 성추행 사건 당시에 잘못된 대응을 한 분 또 있죠. 아까 저희 패널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피해자를 향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 송파병의 후보죠. 어제 TV토론에서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와 이 사안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박원순 시장님이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우리 남인순 후보께서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 교수님, 네. 지금 뭐 남 후보 역시 뭐 여러 차례 사과드렸고 또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이화여대 그 성상납 그 발언 이 논란을 두고도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그런 태도들이 많이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누구보다도 사실 그러니까 인권과 특히 여성들의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지위 향상 더 나아가서 여성 인권에 대한 강한 이야기들을 해왔던 정당이었거든요. 그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때 또 뭐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 김준일 후보의 이딴 여러 가지 이 지금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와 지금 이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막말들 특히 그것이 이 일종의 뭐랄까요 성적 관련된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당 차원에서의 좀 적극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그 뭐랄까요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에서는 지금 이 김준일 후보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자신의 선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다들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유권자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선거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막말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토끼라고 표현했다는데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토끼라고 하는 동물이 교미할 때는 알 수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남놈과 순놈이 구분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토끼의 모습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토끼에 또 비유를 하고 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뭐 이런 표현은 처음이라서요. 예, 저도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매우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비유라든지 뭐 물론 우리가 뭐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풍자할 수 있지요. 또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 비판을 하고 비난하고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듣는 사람도 이제 공감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감이 가지 않는 그리고 또 어떤 도를 넘는 표현이라는 것이 뭐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누가 들어도 이게 명확하지 부적절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을 만큼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가 매년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임 받는 그런 기관이 되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총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완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는데 이 김준혁 후보요. 오늘 아내와 함께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한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차재원 교수님 오늘 네. 본인이 이제 사진까지 찍혔고요. 네. 사전 투표했다. 딱 네. 명식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후보로 등록된 이상 끝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당에서 거의 공천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김준일 후보의 여러 가지 막말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사실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천 이후에 그러니까 불거진 문제는 후보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김준일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을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사과 정도를 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아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아마 이 김준일 후보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가 사퇴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내보고 이 지금 그러니까 공천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야라는 나름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지금 수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수정 후보하고 1대1 지금 후보가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공천을 취소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에게 한석을 그냥 온전히 갖다 바치는 그러한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판세 자체가 크게 요동치지 않고 불리하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김준일 후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나는 배지를 다는 것이고 네. 이 부분은 그 뒤에 문제는 그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할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본인 입장에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신의 여러 가지 막말들이 불거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형사적으로 크게 처벌을 받아서 자신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까지는 없다는 나름의 자신감도 저는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화여대 총동창회 그리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김준혁 후보 사무실 앞에서 사퇴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김한란 박사님과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 여성의 명예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각하게 훼손한 김준혁 후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몰상식하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지도부에게 묻겠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이 미군에게 성상납을 시켰는지 밝혀주십시오. 이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지고 김준혁 후보를 사퇴시켜야 합니다. 후보직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옥희 의원님, 지금 차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에서 이 김준혁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1대1 구도기 때문에 자칫 지금 사퇴해버리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줘버리는 그 자리를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이런 김준혁 후보들의 논란들 과거에 스크린을 검증을 잘했으면 이 후보가 지금 이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민주당이 검증에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제가 이제 그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피해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역의 공천 과정입니다. 애초에 이 지역은 박강원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박강원이라는 인물은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할 정도의 신사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강원 의원을 소위 공천 당시에 민주당 하위 10%, 20%로 해가지고선 결국은 경선을 시켜서 굉장히 그 근소한 표 차이로 박광원 의원이 석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김준혁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초에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수원에서 출마한다 그랬을 때
이 지역의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김준혁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준혁은 공천될 것이다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남다른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고 이러한 사람이 결국은 지금 이제 당선을 눈앞에 두는 이런 관계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 무리한 공천 학살 그리고 비명 학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네.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화여대 수완동창회 회장이 이화여대 총장이 미군에게 성상납을 시켰는지 대답하라 하잖아요. 지금 역사학자라 그러는데 뭐 토끼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저는 생물학도 했나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이화여대 수원동창회 회장이 아주 정확한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이화여대 김한란 초대 총장은 사실은 그 일제시대 말에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김준혁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미군에게 성상납을 시켰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반미적인 감정을 또 함의하는 예.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화여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공천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의 정치적인 오만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 김준혁 후보의 당내 경쟁 상대가 박광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의정 기간 동안 2번이나 가장 모범적인 국회의원을 뽑혀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박광원 후보를 대신해서 꺾고 지금 공천받은 김준혁 후보의 이 지금 논란들이 굉장히 대비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 논란이 불거진 뒤에 여성 인권을 강조해왔던 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 왜 침묵하냐는 비판 계속해서 지금 재개된다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호 위원장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 이화여대를 졸업한 경력을 내세워서 정치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서영교 의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화여자대학교가 이렇게 성상납하는 학교로 폄훼당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김준혁 후보의 그런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고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사과하고 엎드려 사과하고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서도 이화여대 총동창회에서도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사퇴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사퇴 요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라는 사회자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강석비 부위원장님, 네. 이화여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총학생회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총대를 메고 일단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고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이게 김준혁 후보 논란에 대한 첫 이화여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서영교 의원이 이런 발언에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저 정도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서야 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들 중에서도 분명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안마다 그 대책점에 있으신 분들은 들고 일어서야 되고 들고 일어서지 않으면 비난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 발언을 했잖아요. 잘못된 거라고 인정했으면 저는 이화여대 출신 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민주당으로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막말, 정말 죄송스럽고 100번 사죄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가 이분도 막말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황당한 말을 하셨냐면 명품백이 진품인지 검증해야 됐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명품백을 받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진짜냐 가짜냐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게 이분이
대파 한 뿌리 되게 예.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파 한 뿌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렇게 수세에 몰리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했을 때 여당이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대파 한 뿌리라고 할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국회에 들어가시면 과연 정부 여당이 잘못했을 때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 부위원님, 제가 뭐 패널분들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 오늘 다루는 주제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김미수 대변인님, 일단 지금 논란의 포인트는 저희가 이화여대 출신 그 여성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성 인권을 그동안 민주당 의원님들이 특히 여성 의원님들이 강조를 해왔는데 침묵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다른 주제로 가면서 이게 본질이 흐려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각각 대표하는 하나의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잘못했었을 때,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침묵을 하느냐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의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들이지만 지금 이렇게 여성들을 폄훼하고 잘못된 성인식을 드러낸 것은 이 부분은 약간 절대가치 같아요. 누가 봐도 잘됐다 잘못됐다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수많은 이화여대 졸업생들이나 지금 현재 동문들에게 상처를 준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 전체에게 상처를 준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내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를 떠나서 내가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 혹은 거기에 소속원이 잘못했다면 이게 이화여대 출신이든 아니든 누군가는 사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맞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큰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벌써 나왔어야 될 목소리이다. 근데 이게 수차례 압박이 들어가니까 마다못해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과가 나왔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더라도 단지 내가 사과했습니다라고 하고 사과 호소를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국민들께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화여자대학교는요.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규모와 자긍심을 가진 여자대학이에요. 네. 그냥 대학은 많지만 여자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화여자대학의 초대 총장이 그 한국에 군정을 하러 들어온 미군들에게 자기네 대학의 여학생을 성상납을 시켰다. 그것도 자기도 확실치 않으니까 이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증거나 또는 증거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대 출신이나 이대생들의 지금 그 저항은 너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정치판에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이대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고한다? 잘못됐다, 사퇴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정말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이대생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정도의 그런 자긍심을 갖는 여자 대학을 키워온 한국 여성, 심지어는 한국민에 대한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논리적 근거도 사실 확인도 없이 이런 말을 하고 더 심각한 거는 예. 김준혁의 말을 민주당 내에서 이거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이라고 또 두둔하는 사람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성 권리 거기다가 무슨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를 늘 선거 때마다 입에다 달고 다니는 민주당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물론 팥뿌리도 잘못된 거고 판단도 잘못된 거고 정책 중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의 가치 체제를 흔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걸 간단히 상처를 입혔다라고 해서 무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앞서 들으셨듯이 김준혁 후보에게 사과해라, 100번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화여대 총동문회의 요구는 사과가 아니죠. 사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성들의 표심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혁 후보는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안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선거가 아니라면 예. 정말 더한 조치도 하고픈 상황이죠.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알려졌었다면 그게 원래는 검증에 있어야 되는데요.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 공천 전이라면 또한 더 다른 조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선거 중이라 저희가 상황을 좀 보면서. 차 교수님. 예. 결국 뭐 요약하면 지금 선거 중이라서 네.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이 이 이야기가 선거가 아니라면 정말 더한 조치도 하고 싶은 상황이라는데 선거기 때문에 정말 더한 조치를 해야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에 대한 지금 심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못된 후보를 공천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후보에 대한 이 지금 공천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인 것이죠. 사실 지금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번 세종시 같은 경우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취소를 하고 지금은 취소를 못한다. 선거 때문에 못한다. 이 논리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지금 이영선 후보가 갖고 있는 당내의 지위 그리고 역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지금 김준혁 후보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지금 소위 말하는 친명체제에 지금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비교 가치를 따졌을 때 그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선거니까 더 엄격하게 저는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판세가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흐른다고 아마 본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사실 모든 선거가 다 그렇잖아요. 투표함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당장 수정정이라는 김준혁 후보가 나온 지역은 우시할지도 몰라요. 당선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인접한 지역,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권 대한정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조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막판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죠. 지금 다뤄보고 있는 김준혁 후보와 그리고 바로 뒤에 다뤄볼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후보 이 두 사람이요. 작년 5월에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의 한 행사장에 한 자리에 갔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이 지금 또 관심인데요. 들어보시죠. 정조가 같이 정치할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받다가 끝내 죽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꼴이 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성남시장 이재명으로 돼 있는 그 번호에다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여의도 들어가겠다. 기다려달라. 그래서 제가 당대표 되기 이틀 전에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대표님 다음 대통령 반드시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멋있다. 저는 뭐 둘째고 저는 진짜 우리나라 국회는 우리 양문석 선배님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늘 하는 얘기. 자, 정말 이번 22대 총선의 핫 이슈 두 분의 투샷을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김준혁 후보 그동안 봤고요. 다음은 양문석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을 받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어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위법이 있었다.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제 이 논란은 정치 영역을 넘어서 사법 절차로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양문석 후보는 오늘 아침 6시에 땡 하자마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심판의 날입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이 날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역시나
끝까지 가겠다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의 어제 발표는요, 검사가 다 안 끝난 상황에서 봐도 대출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건 확인됐다. 이걸 공식화한 겁니다. 사업자 대출이었으니까 사업하는데 당연히 돈을 썼어야 했는데 그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고 제출한 서류도 대부분 허위였다는 거였거든요. 정호기 배우님. 네. 물론 이 새마을금고에서 이 돈을 빌린 차주는 양문석 후보가 아니라 양문석 후보 딸입니다.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한 그 대상도 성인인 딸이기 때문에 그럼 양문석 후보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냐, 이 부분도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딸 이름으로 11억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일부는 갚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양문석 부부가 지금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이름만 빌려준 거기 때문에 과연 그 후에 11억에 대한 이자는 어떤 식으로 갚았는지에 대한 소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딸이 부모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제품 거래 명세서 같은 것도 다 제출을 했는데 이게 다 허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를 유용하거나 또는 허위 증빙 제출, 그리고 부실 여신 심사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로 불법이라든지 위법이 지금 발견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딸은 어쨌든 딸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은 양문석 후보인데 실제로 좀 주어는 문서상으로는 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문서 위조 혐의라든지 이런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는 했는데 과연 향후 어떤 추이가 될지 다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지금 시급한 건 이 양문석 후보가 그 11억 대출을 빨리 갚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내용 증명 등기로 지금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받은 양 후보 빨리 대출금을 갚아야 됩니다. 11억을요. 자, 김민수 대변인.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조금 전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양 후보가 이 문제 아파트를 내놨대요. 그런데 그 액수가 40억 원이랍니다. 40억에 문제 그 아파트를 내놨는데 2020년 11월에 31억 2천만 원에 이 집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 8억 원 정도, 8억 원 좀 넘는 돈을 시세 차익으로 얻을 것 같은데 빨리 팔아야 하는 이 상황, 그리고 본인이 이익이 된다면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역대 최고가로 지금 아파트를 내놨다는 저희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팔기 싫은 거죠. 팔기 싫은 거고 지금 실제로 31억에 사서 약 41억까지 호가가 10억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보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팔렸을 때, 매각되었을 때 양도세가 상당 부분은 차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국민들을 또 한 번 속이는 거죠. 비싼 가격에 내놔서 팔리지 않아서 못 팔았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팔라라고 하면 가격을 다운시켜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편법, 불법을 써서라도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증명됐던 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위장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헐값에 내놓고 매수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어떤 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호가가 40억인데 33억이 내놓고 33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3억 분이 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세 내고 기타 뭐 이렇게 내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만큼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쇼를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매입자가 누구인지까지 저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님의 개인적인 전망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강선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양문석 후보가 빨리 지금 대출금 갚아야 돼요. 보통 한 달 정도 시간 준답니다. 11억을 빨리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지금 40억 원에 내놨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아파트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최고가라는 겁니다. 40억 원이요.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뭐 한 39억에서 43억으로 나오더라고요. 포털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최고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그 매매라는 것이 사실 그 인근 지역의 어떤 시세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40억 정도면 제가 이제 뭐 안 살고 너무 고가의 아파트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이 팔아가지고 빨리 이제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문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쟁점이 그 양문석 후보가 본인이 모든 걸 다 기획을 해가지고 딸을 어떤 사업자로 대출을 받고 대출을 유지한 게 순전히 본인 혼자서 벌인 일인 건지, 아니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뭐 부동산 중개인이든지 대출 모집인에게 관례라는 말로 설명을 들어서 안내를 받은 건지, 저는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있었던 거는 이미 본인이 말했잖아요. 뭐 다른 용도로 썼다. 그 자체만으로 대출은 회수되는 거고, 그렇죠. 편법이든 뭐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정서에 반해서. 그래서 국민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관건인데, 저는 이게 과연 금감원까지 나서서 유례 없이 나설 일인가? 왜? 아니 대구 지역에 새마을 금고 7개에서 300원대 허위 대출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관할권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양문석 그 후보 단독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저는 전수조사를 한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선거를 두고 어떤 국가기관, 사정기관이 개입하는 여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야당 지지자로 하여금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또 비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문석 후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잘못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중간검사 발표가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참여한 지 이틀 만에 나왔거든요. 그걸 두고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노골적으로 관권 선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한동훈 위원장 반응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죠. 금융감독원이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기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사기꾼을 잡아낸 게 문제입니까? 사기꾼이 문제입니까? 완전히 폐업한 업체에 가짜 서류 내고 대출 받아서 우리 소상공인이 받아갈 할 돈들 11억 갖다 쓴 거,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금감원 욕할 일입니까? 양문석과 민주당을 욕할 일입니까? 자, 민주당이 반박한 공격한 이복현 금감원장 오늘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미 불법이 확인됐는데 더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선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실존하는 문제를 어쨌든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름달을 둥근게 만든 것이 니네들이 손가락을 가르쳤기 때문에 둥그러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불법이 명백히 보이고 문제가 명백히 있는데 조용해진 다음에 조용히 스리슬쩍 처리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건지, 선거 때문에들 다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선거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오히려 2, 3일 이상 끄는 거는 이상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건은 딱 그 정도 하면 되는 사이즈고. 차 교수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주당도 충분히 그런 의혹 제기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단 한 건에 대한 검사인데 이게 그렇게 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나오는 대로 발표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뭐 저도 두 양측의 이야기가 다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기관은 행안부잖아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금감원이 나섰냐고 하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지금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에게 조금 조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금감원이 다른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불법 자급 대출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지금 양문석 후보의 아파트의 대출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적발한 일종의 뭐랄까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행안부가
금감원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 문제는 이거잖아요.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 지금 이해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용도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제가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뭐 가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사안은 그냥 뭐 이 전문가들이 가서 한 번만 서류만 쓰고 훑어봐도 저는 대충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이 지금 사업 대출로 받은 자금을 그럼 어떻게 썼느냐? 그 증빙 서류가 물품 구매서잖아요. 그 물품 구매서를 가면 냈는데, 그 물품 구매서에 있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이거 국세청 홈택스에만 그냥 조회만 해보니까 그 상당히 없는 그 업체들이더라. 이런 부분들은 뭐 한마디로 상당히 이 서류가 조작됐다는 그 자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는 발표라는 이야기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좀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문제는 선거 임박에서 왜 이 결과를 발표하느냐는 부분인데, 이 소위 말하는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데 하나의 뭐랄까요,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의 일종의 이 문제를 바라본다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금감원의 이 지금 정치적 의도는 어느 정도는 보이긴 합니다만, 이 정치적 빌미를 결국은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줬고, 이 후보에 대한 조치를 못한 민주당의 책임이 오히려 저는 더 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호기 의원님. 지금 차 교수님께서 핵심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위원장이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봤지만 지금 수사기관에도 통보도 하고 어떤 게 허위인지 어떤 게 좀 문제였는지 다 발표가 됐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이 문제가 그렇게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감독기관이 행안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차 교수님 말씀대로 이 자체가 내용을 확인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면은 적어도 절차에 따라서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발표하는 것이 이복형 금감원장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매끄럽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구도는 야당으로부터 빌미를 잡히기 딱 쉬운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감독기관이고 실질적으로 행안부가 금감원에 의뢰를 했는데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 그동안의 대구 수성 새마을 금고 관련해서 300억 원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다가 지금 이걸 콕 집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왜곡이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감독기관의 입에서 이러한 그 명쾌한 결론이 나오도록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 김일수 의원님, 좀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2조 심판특위가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직접 고발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앞서 살펴본 쟁점은 이 대출의 차주가 양 후보 딸이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뭐 처벌받거나 책임질 거냐, 이 포인트인데 국민의힘이 양 후보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딸은 어떻게 보면 명의를 빌려준 쪽이 될 것 같고요. 이 사건 자체 본체는 결국은 양 후보가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이고, 사실관계 확인이 정말로 단순한 사건이다. 국민들께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대출 서류와 그리고 증빙 서류 딱 2개만 확인하면은 그 실체가 나온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후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너나 잘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위원장 참지 않았거든요. 같이 보시죠. 어디다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위부터 깨끗 봐라. 그분 역시 사기대출 걸려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꿩 같습니다. 그냥 꿩이 무슨 일 있으면 머리 박고 뭐가 없는 듯 하듯이 그냥 무시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꿩처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양 후보 자신의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개혁하겠다, 나 국회에 들어가면 언론개혁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과 검찰, 언론을 악의 삼축이다, 이렇게 규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경선의 승리 딱
하루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양문석의 막말, 양문석의 편법 대출, 거의 한 달에 가깝게 또 언론에 집중탄을 맞으면서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진 이유가 언론과 검찰과 대통령실 아재 삼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수 언론 개혁하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양 후보가 지금 언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 주장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문석 후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문석 후보는 본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다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에게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잘못을 계속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조국, 2조 심판이라고 범죄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구나 하니까 측은지심이 들다가도 갑자기 감정선이 깨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네. 본인이 불법 대출, 편법 대출에 대해서 죄송하다, 사죄한다, 계속 사죄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고 또 언론 개혁을 외치면 저는 이게 과연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그런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양문석 후보 유세 현장이에요. 이분이 등장해서 또 관심입니다. 바로 친명계로 꼽히는 이경전 부대변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선고받고 공천 부적격 판정받아서 이번 총선에 나서지 못한 분이죠. 이분 양 후보를 지원하면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린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보고 오시죠. 양문석 후보는 정말로 민심을 대변해서 앞장서서 목소리 낼 그런 후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양문석이 그동안 해왔던, 양문석 후보가 그동안 방송에서 보였던 그 모든 목소리가 하나하나 보면 다 민심이었습니다. 무역 수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북한도 82번인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00위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정홍희 의원님, 지금 같은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이경전 부대변인이 와서 유세 돕는 모습인데 당에서도 지금 그대로 안고 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그 두 사람의 이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유사한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양문석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 뛰는데 결국은 사기 대출에 가까운 그런 편법, 불법 대출을 받아서 이걸 지금 문제로 제기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데 이걸 전부 언론의 질타라든지 또는 잘못된 무슨 그 언론 개혁의 그런 어떤 그 주제로 이렇게 견강부회하는 그런 모습 또 그거를 적극 옹호하는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선고를 받고 어쨌든 공천 부적격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될지 모르지만은 향후 22대 국회의 모습이 벌써부터 걱정되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을 통해서 가늠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후보 논란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한동훈 위원장 관련 의혹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선거마다요, 막판으로 갈수록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자극적인 의혹 제기가 남발됐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허위로 판명이 났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커피 의혹도 그렇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내곡동 생태탕 의혹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들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생태땅 청담동 술자리에서 이번에도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이 또 공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전날 버젓이 학폭이다라고 운운하면서 기자회견 잡고 제목 띄워놓은 다음에 갑자기 취소해버렸습니다. 어그로만 끌고 그냥 오물만 끼얹겠다는 것이죠. 중학교 교문앞까지 가서 신야매체 기자들이 어린 학생 붙잡고 누구 아니 이거 아니 라고 물어대면서 아이들 학대하다가 선생님들한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정말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닙니까? 자, 까보라고 하십시오. 덤비라고 하십시오. 저희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 잡아놓고 취소해버리고 도망간다? 도망 못 갑니다. 제가 잡아 끌 겁니다. 와서 얘기하세요. 어디서 청담동이고 어디서 생태땅입니까? 이런 것 막는 것부터가 우리의 승리의 출발입니다.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전투표 첫날에 한동훈 위원장 아들의 학폭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건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취소했죠. 김일수 대변인. 네. 기자회견 취소했고요. 한동훈 위원장 반응 보면 거짓말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황운하 의원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요. 거짓말이냐? 검증 덜 된 거를 그렇게 홍보했던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런 지금 폭로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쭉 언급하면서 사실이 있는지 답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황운하 의원 고발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되나 싶거든요. 어떻게 당에선 바라보시나요? 황운하 의원 자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1심 판결 받은 자죠. 그러니까 지금 불법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던 자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의 사람들 자체가 정말로 여기 나치즘, 개별스식 선동 정치에 너무 익숙하고 이것을 추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민주당의 행태가 내가 선거가 약간만 불리한 것 같으면 가까이에는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김대엽 유명한 사건이죠. 김대엽 병풍 사건. 네, 그리고 여기 김만배의 가짜 뉴스. 일단은 가짜든 진짜든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을 던져놓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겁니다. 그럼 게벨스가 말했던 것처럼 대중들은 처음에 거짓을 접했을 때 거부감을 보이지만 두 번째는 의심, 그리고 여러 번 접하게 되면 진실로 믿게 된다. 오로지 게벨스 전략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를 수준 낮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한 단편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차재현 교수님.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 측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 기자회견 공지했다가 얼마 안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아까 그래픽 나갔습니다만 정무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정무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보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평상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 학폭 의혹을 제기하는 불거진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고요. 네. 어쩌면 또 승대위원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사회적 현안 중에 학폭이 가지는 상당한 이 정치적 민감성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여당 대표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돼 있다는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시점이 공교롭게도 오늘 사전투표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혹 제기만으로도 상당히 민심과 표심을 출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노리고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지금 황운하 의원은 딴 사람도 아니고 경찰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 지금 작년 5월달 학폭 사건에 아들이 포함됐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이 나름대로 지금 조사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는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대변인.
이거는 신문 팩트 확인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유명한 사건이 아니라서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평택에 국민의힘 출신의 최호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 모 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 의원 의원실에서요. 최호 당협위원장 아들 학폭 조작 사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녹취가 돼서 저한테 와서 제가 논평을 썼고 이게 SBS 단독으로 뉴스로 나갔던 건입니다. 그리고 이 논평이 나가고 나서 해당 의원이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언론으로 더 확산되진 않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자녀의 학폭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건이 이미 있었다. 작년에.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이러한 것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폭같이 지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런 거로 표로 왜곡을 가져오려고 한다 하면 이건 민주당이 이 부분 역시도 국민들에게 강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있었고 그 생태탕 의혹도 있었고 이런 걸 봤을 때 던지고 아니면 말고 그런 행태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황운하 의원이 새로 낸 그 입장을 보면은 이런 거를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지금 조국 혁신당 의원이 민주당 구성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국민의힘에도요 지금 가짜 뉴스 때문에 1심에서 유죄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받고 지금 후보로 선거를 뛰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가짜 뉴스로 유포를 하시다가 잘못된 사실이라는 게 밝혀진 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당 모두가 이런 거는 공과사가 있는 공과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데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어쨌든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서 그게 이제 발표가 돼서 문제가 됐으면은 그건 정말 큰 문제로 파자.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더 먼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이 저는 잘못인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짜 뉴스를 막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발끈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한 건이기 때문에 김민수 대변인께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은 친야 성향의 한 언론 매체가 한동훈 위원장 아들 학교까지 찾아가서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학교 앞에서 탐문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오는 학생들이나 뭐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 모모가 학폭에 연루가 됐냐 이런 것들을 막 탐문하고 다니니까 학교 측에서까지 항의를 했죠. 이게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이게 팩트가 아닌 것들로 이런 여론부터 조성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건들을 껴맞춰 놓고 마치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하게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거 지금 김만배 가짜뉴스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이 소속을 잘못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위장탈당의 수순을 밟고 지금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 결국에는 합쳐질 똑같은 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온 모체가 곧 민주당 이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성향들이 고스란히 박혀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이제 내일까지 사전 투표인데 좀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로 인해서 이 표심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켜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황운하 의원이 과거에도 허위 음모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운하 의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분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사고가 났다고 음모론을 폈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냐.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후보한테 신경 쓰느라고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될, 마땅히 예견했어야 될 위험 요소를 예측하지 못했다.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민주당과 그 아류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맥없이 선동과 왜곡에 당하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바로바로 지적하고 싸우고 응징할 겁니다.
정치 공작질을 발본색으로 뿌리 뽑겠습니다. 정치 개혁은 이런 공작, 선동,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정치 공작을 발본색원에서 뿌리 뽑겠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까지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황운하 의원은 지금 조국혁신당 소속이지만 이 강민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데요. 그 사전투표 전날이죠. 전날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되었는데 학교 측이 은폐 축소 처리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보도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오마이뉴스가 익명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도 역시 대검찰청 고발 대상인 것인데요. 주로 이제 이런 일을 그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과 일련의 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말고식의 음모론이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해서 카메라 들이대고 탐문하고 하면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스토킹법하고도 연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청소년들이 그런 기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단순히 학대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공포심을 느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을 위해서 이런 가족들 문제에까지도 정확한 정보 없이 이렇게 들이대서 뭔가를 건져내겠다라는 식의 이러한 태도 내지는 이러한 정치 관행은 발본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이 아들 학폭 의혹 제기에 반발하면서 유세 내내 이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조국 대표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권 바꾼다? 세금으로 당근과 채찍을 줘서 기업에게 임금을 깎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사람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조국 씨야말로, 조국 대표야말로 그 일가야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서울대에서 강의 한 번 안 하고 월급 다 타먹어가지 않았습니까? 낙제점으로 장학금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웅동학원에 가짜 소송 만들어서 돈 가져갔고 나라 돈 136억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보조금 서류 조작해서 보조금까지 빼먹었죠. 자기들은 이렇게 알뜰하게 돈 쏙쏙 빼먹으면 살면서 무슨 남의 임금을 깎으라고 합니까? 이런 조국식 사회주의는 조국 가족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살게 하향평준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차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 얘기요?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전 대표의 그 그러니까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또 가족의 또 투기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조국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되어서 2심에서 유죄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기업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마치 조국 그 가족과의 비리를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는 논리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지금 이 조국 대표가 지금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 이런 양상을 좀 더 완화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이 고육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권자는 그렇게 또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조국 대표의 가족과 그 개인의 비리와 연결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타박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답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들어봤으니까 조국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김희수 대변인께 함께 묶어서 좀 논평 부탁드려볼게요. 조국 대표 얘기입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제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빨리 찾아가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시간을 내달라 했는데 지방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어요.
저는 그 4월 10일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직을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찾아뵙고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 앞에서 저와 한동훈 위원장이 나란히 서서 일단 인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한동훈 위원장님께 직접 묻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네,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논평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과 옆에 같이 서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오만하다라고 생각돼요. 예. 그러니까 단순 혐의자가 아니라 재심에서 유죄 확정까지 받은 자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가 했던 이 발언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세워왔던 능력과 성과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거대 노조나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너무 확대해서까지 간 것 같은데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국 대표가 굉장히 친기업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대기업의 급여를 낮추면 임금을 낮추면 여기에 조세 혜택을 주겠대요. 자, 임금을 낮추면은 대기업은 이익이 더 늘어나는데 거기다 조세 혜택까지 주네요. 예. 네, 그러면 결국에는 대기업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 같아요.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생각을 하고 지금 정책 발표를 한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국 신당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정당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조국 신당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대다수가 범죄 혐의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정책조차도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정당이다 하는 것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후 6시 첫날 투표율 집계가 끝났습니다. 15.61%고요. 역대 총선 동시간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투표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5.61%고 역대 총선 동시간대 최고입니다. 주요 시도 중에 가장 낮은 곳은 대구고 12.26%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는 총선 이모저모 코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들의 대결,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주목받는 선거구죠. 인천 계양을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이재명과 원희룡 두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그런 두 분이 있죠. 탤런트 이원종 씨 그리고 축구선수 이천수 씨의 지원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대 측 지지자들 때문에 고통이 크답니다. 들어보시죠. 이원종 배우는 부탁도 하면서 속으로 무지하게 미안했어요. 타격을 주면 안 되는데. 저 웬만하면 그냥 배우 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거든요.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살다 보면 사기 당한 사람들 많이 보실 겁니다. 아이고 이 나 또 사기 당했냐.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기는 신놈이 문제입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상대 분들이 너무 저를 협박을 해서 저희 가족이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기죽지 마라! 저는 기죽지 않고 끝까지 할 거고요. 선수가 먹고 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원희룡 후보님하고 옛날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계양 주민 이번에는 꼭 우리 원장관님을 또 믿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진짜. 강 부위원장님, 보신 대로 이천수 씨 모자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원종 씨도 이재명 대표 공개 지지하면서 조금 배우 활동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선거에 이렇게 개입하고 운동하는 거 저는 썩 그리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면 또 배우자라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일단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 후원회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4년 전에는 민주당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원정 배우처럼 민주당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4년 후에는 별다른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이 갑자기 국민의힘에 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지나가시는 어떤 아버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요 그랬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후보를 도구로 온 게 아니라 후보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었죠. 좀 이색적이라고 할까요?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 배우자 없이 나홀로 투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모두 배우자 없이 혼자 투표를 했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글쎄요, 이 좀 한국 정치의 또 답답한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하는 것이 상당히 뭐 바람직하게 국민들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아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의식한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뭐 지금 정치에 데뷔하고 난 뒤에 본인의 배우자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이 뭐 그런 정치적 스타일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그 김혜경 여사가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의식한 것 같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부인이 확정 판결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 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빼고는 세 분이 다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분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도 좀 아프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인데요.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 중에 총선에 출마한 분이 있죠. 바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옥중 TV 연설이 공개가 됐습니다. 옥중 창당을 했고 옥중 연설까지 한 건데 물론 이건 뭐 송 대표가 최초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함께 보시죠. 서울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보석이 기각되어 저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많은 장차관들 누가 윤석열 정권과 싸웠습니까? 조국 장관도 워낙 가족 전체가 공격을 받다 보니 자기 가족이 인질이 되어 자기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저 송영길은 자기 방어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도 탄핵 못했습니다. 광주 8석 모두 민주당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되겠습니까? 송영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송영길의 옥중 당선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옥 의원님, 본인은 이제 표적 별건 수사로 정치 보복을 당한 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옥중에 있는 분이 옥중에서 저런 연설까지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 6천이 넘는 돈 봉투를 관계자들에게 살포하는데 관여했다라는 그런 혐의, 그리고 먹사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건 아니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옥중에서 연설하고 또 피선거권자로 그 지금 나름대로 옥중 당선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정치가 참 다양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저런 모든 그 상황 자체가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김일수 대변인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머리가 하얗게 새가지고 지금 한 표로 또 호소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자기네 지역구를 물려주고
네, 본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현실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후퇴시킨 사건이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이 표를 왜곡시켰던 이게 정치에 근권 선거를 했던 정말로 심각한 사건인데 본인이 정작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사실 21년도 당시에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이렇게 살포한 것이고요. 이거 0.5%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 봉투가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개입된 의원들의 수만 무려 20명, 2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 사건인데 이것은 비단 송영길 개인 한 명이 썩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숱한 민주당의 가지 그리고 이파리 뿌리까지 다 썩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돈봉투 사건으로 들어가서 정말 송영길 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이거는 석고대죄를 했어야 되는 정도의 사건인데 단지 꼬리 자르기, 위장 탈당을 하고 나서 소나무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옥중에서 저렇게 연설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봤었을 때는 조국은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2심에서 재심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만 남기고 있는데 나는 아직 조사 중인데 왜 우리는 지지율이 안 나오는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메신저가 달라서 그렇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본인에 대한 잘못부터 인정하셔라. 국민들께 사과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만 이 지금 송영길 대표 재판을 모두 거부하면서 재판장에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설은 하겠다고 요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할지 표로 나오겠죠. 속보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날 사전투표율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15.61%고 21대 총선 대비해서 3.47%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역대 총선 동시간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제일 높습니다. 23.67%고 전북이 21.36%, 광주가 19.96% 순으로 지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곳을 설명드렸고요. 서울은 15.83%로 전국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다는 그런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날 투표율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높은 사전 투표율은 우리가 뭉친다는 얘기다. 보수 지지자들이 뭉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첫날 투표율에 대한 평을 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에도 시사쇼 정치란 이어집니다. 저도 내일 사전투표 할 겁니다. 투표 꼭 하시고요.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